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진정으로 바라신 게 있으신가요? 아마 모두들 몇 가지 정도는 바라시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태 살면서 정말 간절한 바람이 두 가지 정도 있었네요. 그 두 가지 다 지금의 남편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는 몹시도 힘들었고, 그래서 매일을 빌고 바래왔던 일이었죠. 그게 뭐였을지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40대 나이에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저도 애 키우고 있는 아줌마지만 저도 한때는 이렇게 다가온 봄처럼 풋풋한 20대의 시절이 있었죠.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한창 즐거운 20대 나이에 고민이 별거 있나요? 평생을 저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남자와의 연애,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취업이겠죠. 저도 그랬어요. 여느 20대와 다름없이 평범한 매일을 보냈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연애는 항상 어려웠어요. 나름 신중하고 천천히 알아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연인들에게 나중에는 항상 뒤통수를 맞았죠. 분명 몇몇 연애들은 제 잘못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앞서서 좋은 면만 크게 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른 채 기대에만 부풀어 연애를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바랬던 사람은 그저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제가 어려운 것을 바란 건지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나만 보는 것처럼 하더니 바람을 핀다던가 애정이 식어 나를 지루해 한다던가 하고, 어느 날은 이유도 없이 잠수를 타는 등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남자라면 다 나쁜 놈들로 보이고 남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당시 제 감정을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남자들에게 신물이 난다 정도였을 겁니다. 신물이 날 만큼 질렸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을 받고 싶었던 저는 다른 것은 다 바라지 않고 그저 제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순하디 순한 착한 남자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사람이 많은가요? 그렇게 포기하고 있다 보니 시간은 흘러 저는 벌써 20대 후반이 되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바라는 남성상만 마음만 품은 채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나이도 점점 차고 있었고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다 싶어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조차 접는 참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정말 우연하게도 제가 늘 바래왔던 남자와 딱 일치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책 대여점에서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보는 게 취미였던 저는 그날도 집 앞에 있는 대여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걸어가는 중에 길가에 한 남자가 옷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뭘 찾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대여점에서 빌려볼 책을 가지고 나왔죠. 책을 고르느라 못해도 1, 20분 정도 지났을 시간인데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남성분이 아직도 바닥을 훑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되니 정말 무슨 일인가 싶어 유심히 지켜보는데 저는 그때서야 작은 꼬마 아이가 모퉁이에 앉아 훌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빠나 삼촌 정도 되는 사람이 아이 관련해서 뭘 찾는구나 싶었죠. 저는 다시 발길을 집으로 향하는데 바닥에 500원짜리가 보이는 거예요. 500원이면 책 2권은 빌릴 수 있는 돈이라 냉큼 주우려고 하는데 순간 무언가와 쾅 부딪혔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파하며 앞을 보니 그 남성분이랑 제가 부딪혔는지 그 남자도 저와 똑같이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예,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어떡해요? 앞은 보셔야죠. 아, 죄송해요. 제가 앞에 계신 줄 모르고 저도 땅 보고 동전을 줍다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동전이요.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요? 방금 주우신 동전이요. 그게 사실 저 아이 동전인데 흘리는 바람에 제가 지금 바닥에서 찾고 있거든요. 주인이 있는 동전이라 돌려주시면 좋겠는데. 다 큰 어른이 앞도 안 보고 저에게 돌진해서 머리를 박은 것도 황당한데 바닥에 있는 동전이 아이 것이고 자신이 찾고 있어 돌려달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 말에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이가 저금통을 떨어뜨렸는데 전부 동전이다 보니까 굴러서 흩어지는 바람에 혼자 울면서 바닥에 앉아 찾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한두 개씩은 찾아주기는 하는데 흩어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찾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더 찾아야 돼요? 네? 떨어뜨린 돈을 얼마나 찾아야 하냐고요. 혼자서 찾는 것보다는 둘이서 찾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할 것도 없었고 나도 남의 동전 주워 가려던 게 미안해서 좀 도와주자 싶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착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얼마나 찾아야 하냐는 제 물음에 저금통을 보여주면서 선을 그으며 이만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순수해 보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동전을 줍게 됐어요. 한참을 줍다 보니 아이가 다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사라졌고 한창이던 해가 점점 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같이 한참 고생했으니 인사라도 나누려는 차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책 빌려온다는 딸이 1시간이 넘게 집에 오지 않으니 걱정되셔서 전화를 하신 거죠. 엄마, 나 집 앞이야. 일이 좀 생겨서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사탕인데 이거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있는 사이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감사하다는 인사와 제게 사탕을 쥐어주고 멈춰 세울 새도 없이 뒤돌아가는 거예요. 인사라도 나누고 이름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날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게 됐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평소와 같이 회사를 출근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저는 언제나처럼 번잡스러운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을 서둘러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도로 쪽으로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파지를 줍고 계시는 노인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사람이 있으니 차들은 급하다니 빵빵거리고 출근길부터 시끄러운 게 오늘 하루도 힘들겠다 생각하고 다시 시선을 돌리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인 듯 했어요. 바로 그때 동전을 같이 줍던 그 남성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이 할머니를 인도까지 모시고 와서는 자기도 출근길이었는지 지하철역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 발을 맞춰 따라갔죠. 다행히 저희 회사 출근 방향과 같아서 따라타기는 했는데 막상 발 디딜 틈 없는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연락처를 물어본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기억도 나지 않을 여자가 갑자기 불쑥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니 제가 생각해도 난처할 것 같았어요. 혼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차에 환승역으로 사람들이 빠지자 남성분과 제 사이를 맡고 있던 승객들 모두 내렸죠. 그제서야 저희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그 남성분이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번에 같이 동전 줍는 거 도와주신 분 맞죠? 네, 기억하시네요. 동네에서 뵈서 같은 동네라고 생각은 했는데 설마 여기에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때는 감사했어요. 도와주셔서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재밌는 경험이었는데요. 근데 오늘도 다른 분 도와주시던데? 할머니요. 그 길에서 그러시면 위험하니까요.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뭘요. 저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요? 번호요. 핸드폰 번호. 그때 제가 도와드린 거 사탕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 그럼 제가 뭘로... 우선 제가 다음에 내려야 하니까 번호나 좀 알려주세요. 막상 대화를 하게 되니 저도 당황스러워서 제가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용기를 내어 그 남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하루 종일 고민하던 저는 퇴근길에 혹시나 하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넣어봤죠. 그날도 느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날의 보답을 바라는 줄 알았던 남자는 커피 한 잔 사달라는 제 말에 당연한 듯이 약속을 잡았고, 덕분에 저는 궁금했던 그 남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이련 씨는 잠깐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착한 남자였습니다. 내가 이제껏 힘들게만 연애를 하여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제 바램과 맞아 떨어졌죠. 섣부른 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련 씨와 몇 번의 만남을 더 해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했죠. 이련 씨도 그런 제가 싫지 않았는지 그 뒤로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진전이 됐어요. 이련 씨는 제게 잘했습니다. 때로는 바보다 싶을 정도로 착한 그 마음씨가 걱정도 됐지만 사람이 못된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대학 나와 회사 생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착해서 손해봐봤자 무슨 일 있을까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을 바라던 저는 다른 걱정은 할 생각도 못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이런 씨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일이 출근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죠. 같은 동네이다 보니 서로 출근길이 비슷하기도 했고, 그렇게 출근길이 맞을 때면 같이 지하철을 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련 씨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처음에는 혹시 사고라도 생겼나 싶어 가던 길을 뒤돌아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련 씨는 누군가를 돕고 있었어요. 한 번은 웬 노인분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셔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이련 씨가 뒤에서 알아차려 구조대에 연락을 취하고 할아버지가 안정될 수 있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쁜 출근길에 남들은 서두르기 바빠 모른 척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이련 씨가 저는 답답하기보단 따뜻해 보여 좋았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이련 씨는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길 찾기가 어려우시면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건 태반이었고, 흔히 넘길 수 있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의 구걸에도 꼭 주머니를 털어 돈을 줬어요. 혹시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주머니에 있는 껌이나 사탕이라도 쥐어주고 말이죠. 처음 이련 씨를 만난 날 저에게 준 사탕도 그런 이유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빠, 근데 구걸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쁜 의도로 하는 분 많대. 그럼 속는 기분 들지 않아? 뭐 어때? 그래도 나한테는 큰 돈도 아니고 내가 작게나마 도와줘서 어찌됐든 그분이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거면 난 괜찮아. 사탕이나 껌 가지고 다니는 것도 별거 아닌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리고 이런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가끔 응급약이 된다니까. 남들이 자기를 속이던 말던 자신은 좋은 의미로 돕는 건이 됐다며 해맑고 티 하나 없는 이련 씨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이타적인 성격에 저도 덩달아 따라다니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련 씨는 그만큼 저에게도 잘해줬거든요. 가끔 제가 저도 모르게 내는 짜증에도 단 한 번 짜증내지 않고 항상 제가 진정되기를 기다려줬어요. 무슨 일이 있든 화 한 번 내지 않는 성격에 항상 웃으며 저를 대해줘서 제가 이련 씨를 만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죠. 너무 착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라
다들 경험하는 일상을 신기해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아이 같은지.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이련 씨와 결혼을 꿈꾸고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 지내던 우리는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데이트를 하다 바래다 주다 부모님들을 종종 뵙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이련 씨가 저희 부모님께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부모님 뵙는 것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데 어른 어려워하는 것 없이 웃으면서 먼저 살갑게 다가오는 이련 씨를 보며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런 이련 씨를 좋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뭐 좋은 게 생기면 지나치는 법이 없고 늘 저희 집에 들려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가져오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이련 씨가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게 익숙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보답하려는 마음에 이련 씨 댁에 뭔가를 계속 들고 가고 종종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양쪽 부모님들과 스스럼 없이 알고 지냈고 점점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치 당연한 듯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가장 바래왔던 착한 사람과 만나 결혼까지 하는 꿈을 이루게 됐고 앞으로의 제 미래는 그동안의 상상처럼 꽃길로만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신혼초는 당연하게도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원래도 늘 저를 배려하고 맞춰주던 사람이다 보니 결혼하고서도 다툴 일도 없었고 덕분에 연애 때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부족한 게 없던 생활이었죠.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았어요. 똑같이 부모님과 살았는데도 저는 살림이 서툴렀는데 남편은 봉사활동 다니며 다져진 기술로 저보다 살림 기술이나 이런저런 노하우가 더 많았고 뭐든 더 잘했어요. 그래서 물건 사는 거나 살림하는 거나 저보다는 남편이 더 익숙했고 저는 알아서 하는 남편을 믿고 맡기고 있었어요. 물론 둘 다 맞벌이이다 보니 저도 당연히 돕고 할 일을 했지만 주도하는 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믿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없었던 제품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오빠, 이 물건들 다 뭐야? 방석이네? 우리 나이에 웬 옥방석? 이 드라이기는 뭐야? 우리 집에 드라이기도 있잖아. 근데 왜 또 사왔어? 아, 그거 내 친구가 파는 건데 옥방석이 좋다 그래서 하나 샀어. 자주 앉아있으니까 회사에 가져다 두려고. 아, 그리고 드라이기는 우리 둘 다 아침에 바쁘니까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솔직히 방석이나 드라이기가 비싸봤자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니 저도 별 의심도 질문도 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죠.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도 이것저것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집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빠, 이 물건들 다 뭐야?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건데 안 쓰는 제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그거 왜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현식이 있지? 걔가 요즘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세일즈 일하거든.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샀어. 그래도 쓸만한 게 꽤 많더라고. 무슨 말이야, 오빠?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쓸만한 게 뭐 있어? 아니, 심지어 집에 있는 거는 또 왜 샀어? 에이, 그래도 친구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그래도 있으면 다 쓰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선물해도 되고. 오빠, 그래도 이런 건 나한테 물어보고 사지. 이거 화장품은 여자 건데 나 쓰라고 산 거 아니야? 이런 거 함부로 쓰면 피부 뒤집어져. 이런 집 같은 것도 다 알아보고 사야 하는데. 아, 이런 건 함부로 사지 마. 아, 미안. 다음부터는 혜윤이 너한테 물어보고 살게. 이번만 봐줘. 아, 친구가 어렵다는데 도와야지. 워낙 사람 부탁 거절 못하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연애 때는 그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그날 제가 한 말을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빠, 친구 도와주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정식으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주던가.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가지고 오면 어떡해. 오빠랑 친구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우리 나이에 필요 없는 제품 파는 거 보면 그 친구란 사람도 그냥 오빠 이용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녹즙기랑 목침이랑 적외선 찜질기? 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해? 우리는 그래도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가 좀 더 넉넉하니까 도와주면 안 될까, 혜은아? 오빠,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오빠 친구가 나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이거 싼 것도 아니고 돈 100, 200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 제 가격 주고 사는 것도 아까운 물건을 웃돈 주면서 사는 건 오빠를 바보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 오빠는 기분도 안 나빠? 알았어. 이제 물건은 더 이상 안 살게. 근데 그냥 친구 녀석이랑 밥 한 끼, 술 한 잔 정도 사는 건 괜찮지? 제가 안 말렸으면 대체 어디까지 도와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 도와주려 했다는 마음과 남편 성격을 아는 제가 그 일은 넘기기로 했어요. 남편도 안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 뒤로 다단계 물건 가져오는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 친구와 자주 보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바빠서 그런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안 만난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물건을 안 사주니까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도 친구 걱정하는 남편이 저는 참 못 말리겠다 싶고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바보처럼 착해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도 가지게 되어 앞으로 벌이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을 때였어요. 회사에서도 동기들이 다 진급했는데도 아직까지 남편만 진급을 못하고 있었죠. 남편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뒤처지는 거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분명 능력도 괜찮고 일하는 데 있어 열정도 있는데 진급을 못해 걱정이었죠. 그래도 회사는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사실을 남편의 회사 동기들에게 듣게 됐어요.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 가게 된 회사 동기가 있어서 남편 동기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저희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 다들 취했는지 제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련아. 야, 너는 그렇게 일하다가 위에서 밑에서 다 치여가지고 정작 네 거를 못 챙긴다니까. 아니, 회사가 무슨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이 되냐? 아니면 평판으로 먹고 사냐? 아이, 결국 실적 아니야, 실적. 근데 네가 네 밑에 놈들 뒤치다꺼리 해줘. 위에 상사 업무 처내. 아,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냐? 아, 거기다가 아무리 같은 부서라도 다른 팀 걸 네가 왜 도와줘? 그래, 맞아. 동기 중에 너만 진급 못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야. 밑에 놈들이 네가 도와준다고 그걸 네 공으로 돌리냐? 그러다 너보다 연차 낮은 애들이 너 제끼면 회사에서도 너 계속 못 둬. 재수씨, 아, 이 녀석 착한 건 알겠는데 우리 말을 도통 안 들어요. 재수씨가 좀 나서서 얘 좀 정신 차리게 해줘요. 에이, 야, 너네 다들 기분 좋은 날 왜 그래? 여기 내 이야기 하러 왔냐? 경수 좋은 회사 가는 거 축하하러 모인 거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걱정 말고 마시자. 마셔. 저는 그때서야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 술에 취해서 더 오버해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좋은 일은 경수 씨가 생겼는데 당신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마신 거야? 속은 괜찮아? 아, 경수랑 나랑 사이가 좀 좋아야지. 우리 신입 때 같이 여행도 가고 사이 엄청 좋았는데 경수 걔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막상 다른 곳으로 간다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그러게, 오빠도 부럽지? 오빠도 잘해서 스카우트 되면 좀 좋아? 아니, 이제 회사에서 자주 못 보니까 아쉬워서 그러지. 그리고 축하해주고 싶기도 하고. 오빠가 지금 아쉬워할 게 아니라 경수 씨를 부러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부럽진 않더라도 다른 동기들은 다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지금 그대로 괜찮아? 어제 들어보니까 또 다른 팀 일까지 도와준다며. 그러다 정말 회사에서 밉보이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해. 아이, 그렇다고 쩔쩔매고 있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어. 누구라도 도와줘야지. 그리고 크게 보면 회사에 도움되는 일인데 뭐 어때? 그리고 동기 녀석들이야 다른 연차에 비해서 잘난 놈들이라고 유명한데 내가 좀 뒤처진다고 내가 못난 건 아니니까. 저는 그때부터 점점 남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을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건데 남편은 도통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취한 남편이 동기들과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경수 씨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다른 부서 직원들도 남편을 호구 취급하듯 생각해서 일부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작 도움받아 놓고 자기들끼리 무시하기도 한다고 말이죠. 남편이라고 바보도 아니고 그걸 아주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동기들도 답답하다 보니 아내인 저에게 남편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들을 도와주는 걸 일부러 이용하고 무시하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알면서 자기 밥그릇은 걷어차는 남편이 불쌍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관련해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사실 저로서는 남편이 충격이라도 받으라고 한 소리 한 거죠. 저번에 경수 씨가 한 말을 당신은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긴 거야? 그날 경수 씨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당신이 생각해서 도와준 회사 직원들, 그 사람들 당신 일부러 이용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고마워할 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심지어 당신을 무시까지 한대. 당신 좋은 일 해서 뿌듯한 건 알겠는데 좋아할 일 아니야. 되려 무시받고 있다고. 근데 당신은 그래도 도와줄 생각이 들어? 나중에 정말 당신 밑에 사람들까지 진급해서 당신 잘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처음부터 내가 뭘 바라고 도와준 건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직장 선배도 있어야 하는 거야. 나도 내 사수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것도 결국 다들 알아줄 테니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세게 말해도 남편에게 아무런 충격을 줄 수 없었어요. 수없이 말해봤지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들만 도와주다 보니 둘이서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버는데도 저희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다들 처음 집 살 때 제 돈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우스갯소리로 반은 은행 거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다달이 내는 대출 상환금에 이자까지 있다 보니 대출금 갚기 바빠서 한 푼 저금하기도 힘들었어요. 거기다 우리의 소중한 딸인 은유가 태어나 안 그래도 들 돈이 많은데 남편은 가끔 무슨 생각인지 없는 살림에 큰 돈을 덜컥 친구들에게 빌려주더라고요. 오빠, 이번 달 오빠 월급 통장에 안 넣어줬어. 지금 이체해줘. 대충 다음 달 가계부 예상도 해야 하니까. 미안한데 나 이번 달은 좀 힘들겠는데? 뭐야? 또 무슨 일인데? 친구가 급하게 돈 메꿀 곳이 있다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빌려줬거든. 뭐? 300? 오빠, 우리 대출에 이자에 우리 생활비도 드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300만 원을 덜컥 빌려줄 수 있어? 항상 말하지만 나한테 상의 좀 하라니까. 당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워낙 급한 상황이라 정말 나도 전화하면서 바로 넣어줘야 했어. 언제 다시 돌려줄 수 있대?
그리고 내가 말했지. 항상 돈 거래할 때는 차용증이든 각서든 쓰라고. 이번에는 썼어? 그게 안 썼어? 아, 진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친구끼리 서운해 하더라도 적을 건 적어야지. 당장 전화해서 차용증 쓰자고 해. 쓰긴 썼는데. 그래? 그럼 봐봐. 그게, 자, 1,000만 원? 300만 원 빌려줬다며. 여기엔 왜 또 1,000만 원이야? 그리고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줘? 아버지한테 부탁 좀 했어. 아버지도 아는 친구이기도 하고, 걔도 진짜 이번 것만 막으면 금방 된다고 해서. 친구를 도와준다며 수시로 도와주던 남편은 결국 시댁에까지 손을 벌려 남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돌려받았으니 망정이었지만 저는 정말 그러다 큰일이라도 날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러다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다 못해 보증까지 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믿음과 달리 무사할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연락도 행방도 찾을 수 없게 된 남편의 친구 때문에 저희는 돌려준 돈에 친구의 빚까지 모두 떠맡게 됐죠. 남편이 뒤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시댁에 도움을 부탁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도움을 주시고 더 이상은 더 내놓을 것도 없던 시댁에서도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돈을 해결하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결국 저희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았고 집 팔아 오갈 곳 없던 저희는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친정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시집살이를 하면 하지 부모님에게 어려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시부모님도 학을 떼시며 더는 못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결국 기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별 말씀 없이 저희를 다독여 주실 뿐이었죠. 그래도 전 재산 잃고 보니 자기도 깨닫는 게 있는 건지 남편도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과 그간의 일들을 반성하는 눈치였어요. 남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 남편 탓만 하기에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저도 더는 묻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이도 있는 마당에 돈 때문에 부모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말이죠.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서방, 너무 자책하지 말게. 세상 사람 중에 굴곡 없는 인생이 있겠나?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그 배로 좋은 날이 찾아오기 마련이야. 그리고 사람 믿고 도와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나? 속인 놈이 잘못이지.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게. 그리고 혜연이 너도 너무 김서방한테 뭐라 하지 말고 힘들 때는 아내랑 자식밖에 없어. 알겠지? 그 상황에 똑같이 힘드실 텐데 아빠는 남편과 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까지 잘리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있던 남편이 그동안 보증 관련해서 알아보러 다니다가 결국 원고사직을 통보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증 일로 회사 일을 신경도 못 쓰고 친구 찾아다닌다고 업무에 지장을 준 것도 맞지만 이전에도 남편 동기들이 걱정하던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이 이런 일을 기회 삼아 자신에게 좀 더 냉철해지고 교훈을 몸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분명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처럼 정신을 차린 건지 재취업을 알아보며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도 하는 듯 했어요. 당신 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르바이트를 해? 아니야, 괜찮아. 순영이 걔 가게 도와주는 거라 나도 기분 전환할 겸 하는 거야. 뭐? 순영 씨? 친구 일 도와주는 거라고? 응.
걔가 이번에 가게를 차렸거든. 아직 사람을 못 구해서 급하게 도와달라길래 나가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 그럼 돈은? 돈은 제대로 받고 일하는 거지? 에이, 친구가 도와달라는데 무슨 돈이야. 준다고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 걔도 아직 자리 안 잡혀서 어렵잖아.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렇게까지 당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것저것 남들 돕느라 취직이 미뤄졌고 생활비 한 푼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사위 기죽을까 걱정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점점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따끔한 소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김서방, 이제는 김서방도 자기 밥그릇 채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다못해 밖에서 잡일이라도 해서 돈은 벌어와야지. 준비만 한다고 뭐가 해결되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제 경력직 원서도 좀 넣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아보려고요. 할 거면 열심히 해야지. 더 해도 모자란 와중에 친구 도와준다고 밤마다 나간다며. 자네가 음식점 할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한다고 뭐가 되냔 말이야. 처음에는 저도 아빠가 따끔하게 해주시는 말이 좋았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정신을 못 차리니 어려운 장인이 이야기하면 좀 들어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두고 봐서 그런지 부모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리모컨을 가져가더니 꺼버리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 왜 그래? 김서방 보고 있는데. 그래, 김서방이 TV 보길래 끈 거야. 뭐? 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이 정도 먹여주고 재워주면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런데 뭐 잘했다고 시끄럽게 TV나 보고. 엄마, 목소리 좀 낮춰. 그이 듣겠어. 그리고 치사하게 TV 보는 거 가지고 그래? 내가 생활비 줄게. 들으라고 크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너랑 은유값만 내. 다 큰 어른이면 자기 몫은 자기가 내야지. 그날을 시작으로 엄마는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이 반찬을 많이 먹는다며 타박하셨어요. 김서방, 반찬값 주는 것도 아니면서 반찬을 한 번에 다 가져가면 어쩌나? 나 같으면 김치 한 조각이라도 여러 번 베어 먹겠네. 엄마, 왜 먹는 걸로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김서방이 오고 나서 식비가 좀 많이 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을 다 부담하겠냐?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정말. 은유도 있는 앞에서 꼭 그래야겠어? 자고로 가장이 가장 몫을 못하면 대우받지를 못하는 거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괴롭힘에 말은 못하지만 남편도 점점 속상해하고 기분 나쁜 모습이었어요. 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말해볼게. 아니야, 틀린 말씀도 아니고 장인어른 말씀처럼 자업자득이 맞지. 내일부터 나도 뭐라도 알아보고 일하려고. 생활비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구김없던 남편은 대꾸 한번 하지 않고 생전 처음 해보는 배달일과 대형마트 일용직까지 하면서 부모님의 무시와 괴롭힘을 버텨보려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고 나중에는 아무리 속 좋은 남편이라도 기분 나쁠 만큼 괴롭히셨어요. 김서방, 자네 화장실 가나? 네, 아버님. 화장실 쓰시게요? 아니, 작은 건 500원이고 큰 건 1000원일세. 예? 말귀를 못 알아듣나? 용변 말일세. 갈 때마다 돈 내고 가라고. 이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것마다 돈을 붙일 생각이니까 그리 알게. 남편이 일해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괴롭히시는 모습을 보니 남편 잘못으로 여기까지 내려온 건 알았지만 너무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해 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가 살면 되잖아!
너무하네. 그래도 사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이제 저희도 정신 차리고 없는 살림에 월세에 생활비까지 주잖아.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장인 장모라고 웃는데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건 그냥 저희가 싫어서 그렇잖아. 진짜 너무한다 다들. 당장 나갈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 그렇게 폭발해버린 저는 결국 친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마저 등 돌린 모습을 보기 너무 힘들었고 그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남편 생각에 속상했어요. 그렇게 당장 내일 나가겠다고 말하며 잠이 오지 않는 밤.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는데 문 여는 소리에 아빠가 나오셨죠. 나가더라도 이야기는 듣고 나가라. 아빠와 대화하고 싶지 않던 저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제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돌려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진심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다. 김서방 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자식 같은 놈한테 험한 소리 하는 내 마음은 어떻겠니? 찢어지지 찢어져. 그래도 부모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서방 이렇게 된 거 다 뭐 때문이냐? 사람이 좋아서 착해도 너무 착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자기도 정신 차리고 싶은 거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부모가 돼서 사람 물은 거 보고만 있어? 사람이 좋아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굳은 살은 박혀야 하는 법이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뭐하냐? 세상이 그렇지 못한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독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다. 배달 일에 일용직에 자기 딴에는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밉겠니? 사돈댁도 나 몰라라 하고 우리까지 그래버리면 이제 기댈 때라곤 하나 없다 싶겠지. 그런 꼴 당해봤으면 김서방도 느낀 게 있겠지. 그리고 이 돈은 네 엄마랑 나랑 합의한 후에 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뭐든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통장에는 너무 큰 돈이 적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한테 이 큰 돈이 나올 곳이 없으실 텐데 싶어서 제가 받을 수가 없었죠. 그때 남편이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따님도 고생시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걱정만 끼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해왔나 봅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고 베풀며 살다 보면 돌려받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가족 먼저 생각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못난 놈이 이제서야 제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의 배신과 제 간절한 부탁에도 정신 못 차렸던 남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돈을 거절하는 저희에게 나중에 갚으라 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죠. 그리고 이미 저희가 지낼 전셋집도 구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올까 기다리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끝까지 도움만 받은 저희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워진 남편은 정말 남편은 해보고 싶은 장사가 있다며 저에게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덜컥 장사를 하려나 싶었는데 부모님이 주신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몇 년이 지나더라도 밑에서부터 제대로 배워오겠다며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다행히 지낼 곳은 있으니 당장 걱정할 일이 없었고 남편이 말한 계획보다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덕분에 지금은 개인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쉬운 건 아니지만 찾아주시는 손님분들에게 점점 인정받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남편의 권유로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다시 합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처럼 남편이 화장실을 갈 때 돈을 받고 계시진 않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모님에게 보답해야 하는 게 한참 남았지만
느리더라도 진심으로 보답해 나가려고 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제가 바랬던 착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착한 남편이 남보다 가족을 좀 더 생각해 주면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네요. 살면서 다른 바람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그때도 꼭 남편과 가족들이 제 옆에 있어 같이 일어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라시는 바람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